오늘 저 강의는 우리 이상필 교수님 다 아시겠지만 이상필 대인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주 연속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상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변무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제목으로 또 하게 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대상도 좀 바뀌긴 했지만은 이 변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 남명학파 지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널리 알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 남명학파 지역을 넘어서서 퇴계학파 지역 또는 율곡학파 지역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알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변무라고 하는 이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변자가 변명한다는 뜻이에요. 변명이라 하는 말은 분별을 해서 분석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밝힌다 하는 말이고 이 무는 무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함이란 말은 이제 이게 속일 무자하고 함자는 함정이라 하는 빠뜨릴 함자예요. 그러니까 무함이란 말은 옳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뜻이에요. 그 함정에 빠뜨린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뜻이지요.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분별하여 밝히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냐 하니까 글 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무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이 글을 읽어봐야 합니다. 변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변무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고 변무는 글의 이름 및 제목이 변무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른 내용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무함받은 일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변무는 남명학파가 무함받은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그 남명학파가 무함받은 일에 대해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1623년에 있었던 계해정변이라고 저는 그거를 계해년에 일어났던 1623년이 간지로 말하면 계해년입니다. 계해년에 일어났던 정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저도 반정이란 말을 썼습니다. 인조반정하는 말을 썼는데 그런데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605년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그거를 을사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아주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공평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조약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쓰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별로 생각 없이 을사조약이란 말을 썼는데 그 뒤에 여정동 교수가 그건 조약이란 말을 쓰는 것보다 늑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좋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맺은 조약이다 하는 뜻으로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용어를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을사조약이라고 쓰든 말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게 우리 의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해서 요즘 모든 국가 그 역사에서도 다 을사늑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개해 정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개해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반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정의 실상하고 어긋난다는 거예요. 반정이라고 하는 말은 반자가 되돌아간다는 뜻이고 정자는 바를 정자, 바른 곳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말인데 이게 1506년에 일어난 중종 반정은 누가 봐도 반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반정이 일어날 적에는 반정이 일어난 후에 임금이 누가 될지를 몰라요. 그게 정상적인데 그래서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날 적에는 반정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 반정을 일으키고 난 뒤에 임금을 모셨어요. 그 모신 임금이 중종이었어요. 그리고 중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반정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반정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반정이 일어났다는 대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좀 이따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모시러 와요. 그래서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간 건데 임금이 된 거예요. 임금은 정해놓고 반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을 정해놓고 하면 그게 이제 역적도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임금을 모셔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1623년에 일어났던 일은 보면 이 인조가 임금된 인조가 주동해가지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가 성공하고 난 뒤에 자기가 임금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정변인 거죠. 그건 말하자면 실패했으면 역적으로 죽을 일인데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된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쿠데타라고 하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정변이라고 그런 식으로 된 예는 세조가 임금된 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금이 된 거죠. 세조도 그런 식으로 임금이 된 건데 계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유정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변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그 개해 정변으로 인해 가지고 광해군이 몰려 나가고 광해군 시대의 핵심 정치 세력이었던 북인이 쫓겨나면서 남명학파가 북인의 핵심이었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개해정변 이후로 남명학파가 몰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남명의 학문조차 의미가 없는 것으로 특히 서인들에 의해서 정변을 일으킨 주도 세력인 서인에 의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 과정에서 서인들이 서로 힘을 합쳤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남인이었어요. 그 남인은 그럼 남명학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니까 남명학파는 당시에 북인이었고 퇴계학파는 남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퇴계학파, 남명학파는 북인은 남명학파하고 화담학파가 주를 이루었어요. 남명학파하고 화담학파가 북인이었고 퇴계학파는 이제 대개 남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북인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다가 그 서인이 개해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남인하고 제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인하고 제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휴가 잘 되었던 이유는 그 당시 광해군 정권 때 가장 존경받았던 이가 누구냐 하니까 내암 정인홍이었어요. 광해군 임금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내암 정인홍이었는데 그 내암 정인홍에 의해서 퇴계가 여러모로 비판을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퇴계학파는 그 정권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인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지고 난 뒤에 남인하고 손잡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남인이 보기에는 잘 됐다 싶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인이 몰락하고 난 뒤에 북인이 다시는 정권에서 어떤 입지를 다시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게 조선 말기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1623년에서 1910년까지 가면 그게 300년 가까이 되고 그 뒤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한 1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한 400년 가까이 이 남명학파가 좀 침잠해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는 뭐 별 것은 없었지만은 우리 해방하고 관련된 운동을 한다고 이런 일에 신경 쓸 여가가 없었지만 이제 해방 이후로는 다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사이에 이제 1623년에 일어났던 이 개해정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달라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근래에는 1623년에 일어났던 일은 그거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그게 정말 바람직한 반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문집 조사하다가 이 변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변무라는 제목의 책은 그전에도 제가 문화재 조사가거나 또는 현지 답사를 가서 많이 봤는데 그 변무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되게 서인과 남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개인에 대한 무함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발견은 수곡에 있는 하씨의 그 지명당 하세명이라고 하는 분의 후손 종택에 현지 조사를 가서 고문서, 고서 이런 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문서로 되어 있어요. 문서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써놓은 거를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이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책자 모양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손으로 쓰더라도 책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책자 모양으로 안 되어 있고 붓글씨로 써놓은 것을 한 군데 제일 왼쪽 위에 거기만 이렇게 종이끈으로 묶어놨을 뿐이고 그 밖에 이제 변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는데 글씨도 아주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것도 여러 변무들 가운데 하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그 안을 넘기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한 몇 장 넘기니까 거기 181페이지 이게 지금 소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예. 181페이지 보면 그게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붙여놨는데 5번째 번호에 보면 정맥 고풍변 하는 게 있지요? 이 정맥 고풍변 하는 거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거를 저는 정맥 고풍변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동강 김우홍이라고 하는 남명 선생의 제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강 정구가 만사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이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만사에서 당신은 그 퇴계의 학문을 굉장히 존경했다. 그다음 남명의 학문도 굉장히 존경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정맥 고풍이란 말을 그게 그 만사에 써놨어요. 만사에 써놨는데 그 만사에 쓴 그것이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본 내암정인홍은 아주 크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퇴계에 대해서 정맥이라고 붙이고 남명에 대해서 고풍이라고 붙였어요. 이제 이게 8구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섯 번째, 6번째 구에 있는 말인데 제3년에 있는 말인데 퇴도 정맥을 종천모하고 퇴도는 이제 퇴계를 말하죠. 도산에 물러났다는 뜻으로 퇴계를 말하는데 퇴계의 정맥을 종천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저거 할 적에 발인제 할 때 종천이란 말 쓰지요. 이 종천이란 말은 천명을 끝냈다.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모했다. 그러니까 퇴계의 바른 학맥을 죽을 때까지 사모했고, 그다음에 산해는 남명을 말하죠. 남명의 초기 호가 산해였습니다. 산해 부자라고 합니다. 산해의 고상한 풍모를 특별히 흠모하였다. 요 특질할 때 특은 특별하다는 뜻이고, 지자 이거는 따지자는 요건 오늘날 백화문에서 보면 쓰이는 글은 만만디 할 때 쓰는 디 그 지자예요. 요거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한문으로서는 하늘 천자에 짝이 되는, 여기 대꾸로 쓸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자에 대꾸로 지자를 쓴 건데, 땅의 뜻이 아니고 요거 뜻은 특별히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지하면 특별히 흠모했다. 그러니까 한강이 동강에 대해서 쓰면서 동강이 어떻게 했나? 퇴계의 바른 학맥을
죽을 때까지 사모했고 남명의 고상한 풍모를 특별히 흠모하였다 하고 이제 추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강하고 동강은 같은 고을 같은 바로 이웃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면서 또 같이 남명 선생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학문에 대해서 자주 주고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평소에 자기가 서로 퇴계와 남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암정인홍이 비판하니까 내가 평소에 그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내가 여기 쓴 거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암정인홍은 정맥이란 말을 퇴계한테 붙이고 남명한테는 고풍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게 말이 안 된다 하고 비판한 거예요. 왜 퇴계가 정맥이냐? 정맥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정맥이 이게 공자로부터 내려오는 정맥이 퇴계한테 가야 되느냐? 퇴계가 어떤 인물이냐? 하고 비판해서 쓴 글이 정맥고풍변이에요. 그런데 정맥고풍변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맥고풍변을 한번 봤으면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늘 그걸 한번 봤으면 뭐 그 안 내용이 뭘까 이래 싶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이 변무라고 하는 그 글 안에 나중에 몇 장 넘기니까 정맥고풍변이 나와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제가 찾던 그 남명 학파에 대한 변명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자세히 안 봤지만 그런 글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즉시 그것을 그날 빌려와 가지고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여러 사람들한테 뭐 알려가지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 연구하라 이렇게 하고 저도 나중에 이게 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빨리 제 까닥 연구를 안 하고 한 몇 년 지나서 이 이제 글을 지금 변모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이 글을 경북대학교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북대학교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만은 경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토론자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퇴계학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상당히 못마땅한 토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학파에 대해서 내가 꼭 그 학자들은 내가 어느 학파에 속한다 이래 안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공부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에 좀 기울어지게 마련이에요. 제가 남명학파를 연구를 평생을 했으니까 남명하고 관련된 일은 남보다 더 잘 제가 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관심도 더 많고 하니까 남명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고 그 자꾸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퇴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퇴계에 대한 좀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런 이야기 하니까 깜짝 놀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세상에서 다 널리 알려진 말 가운데 퇴계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딱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내암정인홍이라는 거예요. 퇴계 비판하는 사람 봤나? 근데 세상에 비판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비판 안 당한 사람이 없는데 퇴계는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퇴계 비판하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눈치가 퇴계 비판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시피 오늘날에도 안동 근처에 가서 퇴계 비판하다가는 그 근처에서 결국은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도 퇴계 비판하는 거는
용납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 아마 이 지금 오늘 이 강좌는 뭐 사진을 찍어가 이렇게가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면 퇴계 학파나 퇴계 쪽에 관심 있는 사람도 나중에 보고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좀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좀 곤란하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국가에서 이념으로 생각하고 국가 경영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불교를 믿는다.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다. 이랬을 적에 국가에서 탄압을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랬지만 오늘날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도 다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사상도 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사상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따돌림 당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보려고 하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게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좀 더 조선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이 난명학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못마땅하다든지 하면 정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는 다르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가 대개 이 진주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분들은 대개 유림인데, 유림은 유교의 도를 추구하고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이거지. 그렇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유교만 옳고 불교는 잘못됐다. 또는 기독교, 천주교는 잘못됐다. 이슬람교는 잘못됐다. 그거 믿으면 안 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내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고 우리 조상들이 행동해왔고 그리고 그 내용도 좋고 해서 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만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믿는 사람 보고 아주 나쁜 놈인 것처럼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기 할 일 열심히 할 일이지 남 비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거꾸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 유교 믿는 사람 보고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단 말이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무에 대해서 이 안의 내용이 퇴계학파로서는 듣기가 거북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퇴계학파로서도 오히려 들어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난명학파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데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변무라고 하는 이 글을 우리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좀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변무에 대한 요거를 제가 이런 좀 말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요거는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제가 글을 써놓은 걸 읽으면 그래도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되니까 글로 써놓은 걸 읽어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머릿말. 기호 지역에서 정구의 문인 허목의 학문을 사숙하여 실학파의 선구자로 알려진 성호 이익은 그의 성호 사설에서 이황과 조식을 병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퇴계가 소백산 아래에서 태어났고 남명이 둘산 동쪽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모두 영남 지역이다. 상도는 인을 숭상하고 하도는 의를 위주로 한다. 유화와 기절이 이 유림의 교화, 유자로서의 교화와 기절이 바다가 넓은 듯하고 산이 높은 듯하다. 여기서 우리 문명이 절정에 이르렀다. 퇴계와 남명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 문명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상도 인물인 이황과 조식을 우리 문명사의 최고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글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상도가 인을 숭상한다 하면 이황을 두고 하는 말이며 하도가 의를 위주로 한다 하면 조식을 두고 하는 말임은 문맥상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과 의는 공맹일에 육아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성호 이익이 이 글에서 말하려는 것은 곧 육아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황과 조식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우리 문명이 절정에 다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육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면 어찌하여 이황은 문묘에 종사되고 조식은 문묘에 종사되지 못한 것인가? 이황이 일찍이 조식을 두고 어학의 의리 미투, 우리의 학문에 대해서는, 어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유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유학에 대해서는 의리 미투, 그 의리가 투철하지 못하다. 우리 유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의리 미투란 말이에요. 의리가 투철하지 못하다. 투자, 이거 꿰일 투자인데 완전히 우리 유학에 대해서는 제대로 의미를 꿰뚫지 못했다. 그리고 노장이 위수라. 노자와 장자가 그 학문의 빌미가 된다. 이 숫자가 날출 밑에 보일 시자예요. 여기 숭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높일 숭자가 아니고 날출 밑에 보일 시 하는 게 이게 빌미수라. 우리가 빌미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빌미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될 만한 조짐, 그런 귀신, 이런 거를 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장이 위수라 하는 말은 남명의 학문에 있어서 노장은 그 학문에 있어서 문제점이다라는 얘기. 남명이 노장을 한 것이 그의 학문에 심각한 문제점이다 라고 퇴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기호의하야 기이한 것을, 기이할 때 기하고 호의할 때 이거 합치면 기이지요. 기이한 것을 숭상하고 좋아했다. 이게 이제 남명이 퇴계를 볼 적에 기이하고 이상한 것을 숭상하고 좋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의 중도라. 중도로서, 중용의 도로서 요구하기가 어렵다. 남명은 중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물이다 라고 평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노장서중의 역소미경이라 노자장자의 책 속에서도 또한 보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은 노자장자보다도 더 노장적인 글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아주 심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물경세라. 오물이라는 물자는 자기 아닌 모든 다른 사람을 물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을 오만하게 보고 세상을 경멸한다. 남명이 아주 자기는 높은 도에 이르러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아주 오만하게 보고
세상 오만한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아이 뭐 별거 없는 놈들 이런 식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항지사라 아주 높고 이 항자 끝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 고항한 선비다. 이게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갔다는 칭찬의 뜻으로도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 밑에 깔려 있는 것 등의 언급을 퇴계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조식이 유자가 아니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노장 쪽으로 기울어진 인물이어서 본받을 만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표현입니다. 내암정인홍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1600년 5월에 퇴계집이 간행되어 이러한 글들이 문자화되기에 이르자 그러니까 1600년 5월에 퇴계집이 이제 문집이 제대로 간행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건데 이게 책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겠다. 그러자 1604년 8월에 남명집을 간행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담긴 글을 싣고 남명집을 쓰면서 발남명집 해서 남명집의 발문에서 이 내용을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을 썼어요. 싣고 1611년 3월에 우찬성의 벼슬을 사직하면서 이 내암정인홍을 그 광해군이 너무 존경해가지고 광해군 시절에 벼슬을 계속해서 내려줘요. 내려주는데 한 번도 정인홍은 벼슬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해군 시절에 정인홍이 나중에 벼슬을 올라가가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라갑니다. 영의정까지 올라갔지만 한 번도 행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행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직을 하고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뒀는데 임금이 그다들이질 않아요. 그만두겠다 했으면 임금이 그다들고 딴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나는 그대가 예컨대 좌의정이면 좌의정 그만두겠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만두겠다 했지만 나는 그대를 좌의정으로 인정하겠다 하고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당신은 아직 좌의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정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취임하지 아니하고 벼슬이 올라가가지고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정인홍이었어요. 그런데 늘 벼슬이 내려오면 사형을 해요. 안 하겠다고 사형을 하는데 여기도 1611년에 우찬성이라고 하는 일품 벼슬이에요. 찬성 벼슬을 사직하면서 이제 사직소에서 사직차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610년 9월에 문묘 종사가 결정된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됐어요. 문묘 종사가 결정된 이연적과 이황이 문묘 종사에 합당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편척하였습니다. 이게 제일 이제 남인들이 내암정인홍을 비판하는데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이 요 1611년에 찬성 벼슬을 우찬성 벼슬을 그만두면서 올린 상소문에서 이미 고전해 문묘에 종사된 퇴계와 회제가 합당하지 않다. 문묘에 종사시키면 안 되는 인물을 종사시켰다라고 비판한 요 말을 제일 이제 중요하게 끄집어들여 가지고 정인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형편없는 놈이다,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글입니다. 이 글인데 여기서 그 남인 쪽에서 퇴계학파 쪽에서는 이 글이 퇴계 이황을 문묘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견해가 자기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퇴계와 회제가 그 문명에 종사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하는 이야기. 출향하라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출향은 그 위패를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과격하지는 않는 셈인데 그러나 아무도 감히 못했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한편 1603년 김우홍의 죽음에 정구가 만사를 지어서 퇴도 정맥 산해 고풍이란 표현을 하였는데 바로 요 이야기고 퇴도 정맥 퇴도가 정맥이라고 표현하고 남명은 고풍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이를 두고 정인홍이 반박하는 글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김창숙의 심산유고에도 이 글을 읽어보았다는 표현은 보이나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심산유고를 제가 읽어보는 과정에서 거기에도 김창숙에게 내암 정인홍의 후손이 내암 비문 좀 지어달라고 갔어요. 그 내암이 살던 곳하고 그 다음에 심산이 살던 곳하고는 맹한 3, 4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그 근처 사람이니까 그 후손이 가서 비문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 심산이 내가 정맥 고풍변은 안 읽어보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보면 심산이 정맥 고풍변을 읽어봤다는 뜻이에요. 읽어보고 심산이 퇴계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내암 정인홍의 비문을 지어줄 수 없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아서도 그때까지도 그리고 심산 김창숙 하는 분은 바로 근래 인물인데 이분도 봤다는 거예요. 이 정맥 고풍변을. 그러니까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2년 가을부터 진주목 지역에 대한 고문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03년 2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진주시 수곡면 사곡마을에 있던 지명당 하세영의 종가에 소장된 고문서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 11대 주손 하원준의 정언에 의하면 자신의 집안에 전해오는 고문서는 12대를 내려오면서 남에게 일찍이 공개된 적이 없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원준 씨는 그 당시에 수협 연수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자기 집안에서 옛날에 자기 집안에 있는 책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보여주면 책이 달아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대로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대대로 책을 절대 내보내지 않았다. 보여주지도 않았다. 자기 집안 사람만 보고 그래 책이 꼭 필요하면 자기가 끄집어내 와가지고 남한테 보여줄 점 그 책 있는 전체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공개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고문서와 책이 워낙 많아 3개 조사팀이 모두 집중 투입되어 이틀 동안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사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안 봤는지 1880년대 무렵에 나왔던 일본 신문이 거기에 있어요. 일본 신문.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일본 신문이 거기에 있는 거 보면 그 집안에서 지식인들이 그 집안에 극제 하헌진이라고 하는 분이 회봉 하겸진보다 선배로서 진압할 진짜 학렬자로 서로 하겸진하고 이 헌진하고 이분 학렬이 같고 그 촌서가 실제 촌서는 뭔데
이제 양자간 쪽으로는 촌수가 먼데 실제 촌수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 가까이 서로 있으면서 이 하헌진이라고 하는 분, 이분 윗대하고 아랫대 전부 학자였어요. 근데 아마 그 지식이 당시에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 정보를 알려고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헌진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그 유림 파리 장서 사건에 자기 이름이 올려지지 않아서 이상하다. 내가 서명한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왜 나를 안 잡으러 오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올라가면 붙잡혀 갈까 싶어서 자기 아들이 뺐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평생 안 보고 지냈다고 해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근데 아주 그만큼 이분들이 이 집안에 지금 하원준 씨도 여기 혹 알고 지내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70여 됐는데 아주 독특해요. 성격이 딱 자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그래 이 오랫동안 자기 집에 책을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 변무라는 이 책자도 물론 발견됐지만 이 여기에서 우리 진주에서 최초로 간행됐던 우리 경남일보 창간호 있죠. 경남일보 창간호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경남일보 창간호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 집에 뒤져보니까 일제시대 때 돈이 곳곳에서 나오더라고. 한 번도 피워보지 않으나 놓으니까 돈을 이렇게 일본 돈인데 이렇게 꼬개 넣어놓은 거 곳곳에서 나와요. 한 번도 그걸 제대로 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자료가 발견되는데 2월 23일에 발견된 변무라는 책자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자가 이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는 평범한 많은 변무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책이 워낙 흐름하였기 때문입니다. 글씨도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이고 썩 훌륭하게 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장을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항 항문변, 정맥 고풍변 등의 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자는 정인홍이 조식을 변명한 것은 물론 정인홍의 벗이나 제자들이 정인홍을 변명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003년에 간행된 경남문화연구에 이 사실을 발표하였으나 제가 게을러서 이를 제대로 밝혀 세상에 알리는 논문을 집필하지 못하다가 그 뒤에 이제 2013년 무렵에 제가 이거를 다시 써서 이 논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경과를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이제 변무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벌써 한 50분 남짓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그 변무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 중에서 이제 남명을 변호한 내용 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 내암 정인호에 또 변호한 내용이 또 있으니까 그거 하고 이제 결론 부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세영 가계와 내용 조견, 하세영 가계 계관. 그 책이 이제 변무라고 하는 책이 나왔던 그 집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세영은 송정 하수일의 현손자입니다. 4대 손인데 하수일은 남명의 문인 하항의 종질이면서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하수일이 남긴 일기 가운데 1608년 선조가 성하게 되자 귀양가던 정인홍이 광해군의 주선으로 풀려났다가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인홍을 만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일기에 그런 기록이 송정 자신의 자필로 남아가지고 쪼가리처럼 남아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그 글씨를 뭐 휘휘 날려놨고 뭐 쪼가리로 남아있어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게 송정하수일의 자필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서울에서 자기가 이제 내암 정인홍을 만났던 일을 기록을 해둔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도 그가 정인홍의 문인이었음이 짐작되거니와 그러니까 송정하수일이 자기 종숙부한테 글을 배웠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에 진주에게 살았던 수당 최영경에게도 배웠어요. 그리고 내암 정인홍에게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정인홍의 문인이었음이 짐작되거니와 그 송정하수일의 부인이 정인홍의 핵심 문인인 윤선의 누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윤선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걱정을 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적만 해도 한 30년쯤 전에만 해도 내암 정인홍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 지역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연구를 하면서 내암 정인홍이 부정적으로 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역사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고마 한 3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고 전부 자기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부터 내려오던 말이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거짓말 했겠나 이러면서 그 말을 믿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새파란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암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다. 또는 그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렇지? 저게 뭐 알고 하는 소린가? 반신반의 이렇게가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조금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합니다. 아직도 아주 완전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300년 이상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게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암 정인홍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된 기본이 이제 서인이 쿠데타를 성공해가지고 그리 됐고 쿠데타를 성공하고 나니까 그때 제일 핵심 그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학자가 누구냐 하니까 정인홍이었어요. 그래서 정인홍을 살려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정인홍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벼슬에 실제로 한 번도 나서가지고 자기가 정권에서 뭔가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명분을 뭐로 했나 하니까 폐모살제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가장 큰 죄악으로 덮어씌웠어요. 근데 폐모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목대비를 인목대비 맞나? 그 선조의 계비 그 인목대비를 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폐비고 살제는 영창대군을 죽이라고 했는 게 살제인데 그 두 가지를 정인홍의 죄라고 덮어씌웠는데 제가 실록에 뒤져보니까 실록에 그 인조 이후에 실록을 만들었어요. 광해군 실록을 광해군 일기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정인홍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실록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 정인홍의 집에 있는
종손들이 갖고 있는 그 서류를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정인홍이 직접 써서 기록해 두었던 상소문 찾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정인홍의 글씨가 아주 시원찮아요. 글씨를 잘 쓰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삐뚤삐뚤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에 글이 정인홍의 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8살 먹은 어린 아이가 광해군을 보고 말합니다. 영창대군을 보고 말합니다. 8살 먹은 어린 아이가 역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역적을 했겠느냐. 그를 죽일 필요가 없다. 그의 우익만 제거하면 된다. 그래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력들, 그 세력들만 잡아내면 된다. 이리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은 죽일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지 영창대군을 꼭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이제 이게 들어엎고서 자기가 이제 다시 그를 임금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이런 세력들 이것만 처리하면 그만이지 영창대군 죽일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살죄라고 하는 말에 죄를 덮어 씌울 수 없는 거지. 그다음 폐목하는 말은 폐모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모라는 말이에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폐지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그 기록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는 자기네들이 폐모 살죄의 원흉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실록에 남아있으면 곤란하니까 실록을 만들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놨어요. 그 부분 삭제를 해놓고 그래 생략을 해서 인용을 많이 하거든. 글이 길면 전부 다 인용을 못하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생략하는데 그 부분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폐모 살죄를 안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폐모 살죄를 했다는 증거는 안 만들어놨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양심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 옛날 학자들이 그래도 정치인들이 요즘 정치인들보다 나은 거는 터무니없이 만들어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삭제를 해놨어요. 그리고 마침 증거가 없어요. 이제 폐모 살죄를 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 했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그 집안에 남아있는 자료를 보니까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덮어 씌운 말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폐모 살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치 임금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폐모도 하고 살죄도 얼마든지 해요. 그 조선시대 태종 임금 그 태조의 아들 태종이 자기 동생들 죽였잖아요. 그 자기 동생 죽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권하고 관련되면 역적 도모를 한다, 죽여버린다. 그 임금 자리를 놓고는 형제간도 뭐 없어요. 그리고 폐비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인홍은 살죄 폐모를 주장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죄를 덮어 씌웠다는 게. 덮어 씌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정인홍의 제자가 너무 많았어요. 정인홍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인홍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 않으면 이제 자기네들이 쿠데타한 것이 다시 반정이 일어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홍을 처형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권을 뒤엎은 걸 다시 뒤엎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정인홍을 치는 도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인홍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인홍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건데 그때 마침 남인들도 퇴계를 비판한 게 속이 상해 죽겠는데 잘 됐다 이리 싶어서 남인도 협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남인이 반대를 했다든지 하면 그렇게 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마침 내암 정인홍이 퇴계를 세상에 아무도 비판하지 않은 퇴계를 내암 정인홍이 비판해 놨으니까 그 서인이 그걸
엎어버리고 난 뒤에 정인홍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할 적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었는데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인홍은 역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죽을 때 나이가 88살이었는데 오늘날도 88살이면 적지는 않은데 그 옛날에 88살 먹은 노인을 처형을 했어요. 근데 아마 한 1년 전에만 죽어도 이런 역사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정인홍이 88세까지 수명이 장수하지 않았고 한 해만 먼저 죽었어도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리 흘러가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싶은 정도로 억울하게 사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던 거죠.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어떻게 길이 없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제 이게 죽고 난 뒤에 이제 하홍도가 그렇게 한 배경은 이제 남명학파가 영원히 이렇게 해가지고 적신의 후손들 또는 적신의 학파라고 해가지고 이래 있을 수는 없다 해서 그래서 정인홍만 제거하면 남명학파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인홍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로 봐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동에 가면 퇴계 학파로서 이 정인홍이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인물이 가람 이현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람 이현일이라고 한 분이 그 당시에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우암 송시열, 우암 송시열과 이게 다툼이 정권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어 가지고 우암 송시열을 심각하게 공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적신으로 처형이 됩니다. 이게 저 귀양을 이쪽으로도 귀양 오고 이래 가지고 적신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그 뒤로 내암 정인홍하고 같이 1907년에 신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람 이현일도 끝까지 조선 후기까지 적신으로,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천하의 나쁜 놈이다는 뜻이에요. 해칠적자 신하신자, 적신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안동에서는 서울에서 아무리 뭐라 하든지 간에 안동 지역에서는 가람 이현일을 계속해서 떠받들었어요. 조선 말기까지 계속해서 떠받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람의 제자, 그 제자의 학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세상에 서울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도 안동에서는 계속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쪽에서도 내암을 가람을 떠받들듯이 이쪽에서도 그래 했으면 벼슬은 혹시 잘 못했을지 몰라요. 그 뒤로도 어차피 벼슬은 잘 못했어요. 여기서 1623년 이후에 여기서 정성 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근처에서. 문과급제자는 있지만은 벼슬 높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은 이미 정권의 실세를, 이제 정권의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다. 실세를 해버렸다. 실세한 지 수백 년 흘러버렸어요. 근데 그런 마당에 내암 정인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 아니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 1623년 고 무렵에 1500년 말기에서 1600년 초기 사이에 이 근처에 내암문인 아닌 사람은 학자로서 대접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만큼 존경받은 인물이에요. 여기 사람만이 아니고 내암 정인홍의 제자가 서울에도 수두룩하게 있고 그랬어요. 전국에 내암 제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자기 정권이 유지 안 될 상 싶어서 그래 처벌을 했던 건데 이게 여기 핵심 지역인 진주 인근에서 경상우도에서 그를 비판해버리니까 잘 된 것이죠. 서인 쪽에서는 정말 잘 됐다 싶은 거. 문제가 해결이 다 되어버렸다. 그래 된 건데 그게 저는 남명학파로서는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면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누구도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핍박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이제는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남명 이후로 가장 남명다운 그런 이 학문 정신을 갖고 있었던 이가 내암정인홍이고, 내암정인홍의 그 정신을 가장 잘 체인한 사람이 동계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전통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약간 그렇지만 그 제일 뒤 1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세영은 하홍도 사후에 태어났지만 하세영의 경우 그 고조부 하수일의 정신을 간직할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수일의 종가에서는 보이지 않던 송정세과와 송정일기 등도 하세영의 종가에 보존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 변무라는 책자도 이 집안에 전해져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송정종택에 이것이 보관되어 있어야 될 건데 송정종택에는 없고 이게 이제 하세영의 종택에 있어요. 하세영은 송정으로 말하면 4대 내려온 집인데 여기는 하수일의 종갓집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세영의 종택에 이게 보관되어 있는 것은 이 집안 사람들이 특별히 좀 생각을 남명학파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하세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었어요. 남명학파로서 자존심 강한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덕천서원의 원장을 누구로 추천했나 하면 이 하세영이라는 분이 1720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이 1720년 그 무렵에 덕천서원 원장을 그 식산 이만부라고 하는 상주 사람이에요. 식산 이만부라고 하는 분을 덕천서원 원장으로 추천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덕천서원 원장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 진주로 오게 됐는데, 이분이 그 우때는 기호학파 쪽에서 기호남인이, 그러니까 서울 쪽의 남인들이, 그게 나중에 성호 이익하고 연관되는 그 집안 그 계통이 성호 이익하고 아주 이 식산 2만 분은 서로 관련이 많이 있었던 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완전 퇴계학파하고는 조금 다른 분이. 그런데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하세영하고 주고받는 편지에 보면, 편지나 이 말에 보면, 남명학파는 공부를 안 해가 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급제도 좀 많이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세영은 좀 화가 났어요, 마음속으로. 공부를 안 하다니 무슨 말? 공부라는 게 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딱 남명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뭐 공부냐? 뭐 잘 외우고 하는 그게 공부가. 자기가 배우고 안 거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게 공부인데, 실천은 안 하고 뭐 많이 아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딱 그만 끝까지 지지 않고 대들어요. 그게 이제 남명의 어떤 학문 정신, 이것을 이 하세영이라는 분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집에 이런 책이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17세기 중반에 하홍도의 남명학파가 남인화할 무렵에 정인홍을 적신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일군의 사람들은 남인화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서인화에 적극적인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남인화 하려고 하니까 퇴계학파 되는 게 싫어가지고 거꾸로 서인화 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암 정인홍의 문인 집안 가운데는 서인이 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서인은 그 남명학파를 망하게 한 집안인데 그러나 이 가까이는 없어요. 이 가까이 남인이 있거든. 그런데 남인이 서인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남인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서인화한 거예요. 그 참 이상하지. 그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나를 잘 아니까 이 사람하고 그만 내가 친할 수 없으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서인화가 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서인화된 이유가 뭐냐니까 남인화 될 수 없으니까 서인화된 거예요. 남인화 안 하면 남인 안 되면 다시는 길이 없으니까 서인 말고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인이 되느냐 서인이 되느냐인데 남인이 될 수 없으니까 서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남인이나 서인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지만 옛날 역사를 이해할 적에는 이거를 모르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와서는 저는 서인이니 남인이니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 할 필요 없이 우리 유림끼리 서로 협조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유림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역사를 이해할 적에는 서인이니 남인이니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세영을 포함한 하수일 후손들은 대체로 서인화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대로 서인학맥의 학자들과도 교분이 깊고 혼맥에 있어서도 서인들과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 집안 전체가 대개 싹실 분들은 대개 남인이에요. 남인이지만은 근데 근래 혼인했던 걸 보면 교동의 권씨들 서인인 교동의 권씨들하고 혼인이 그게 들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노론하고도 혼맥이 가끔씩 이어지는 걸 보면 남인이긴 하지만은 서인을 엄청나게 배척하지는 않았던 이런 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무의 내용을 한번 대강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황이 조식의 학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하여 정인홍이 변론한 것과 정인홍의 변론에 대한 비판을 정인홍의 문인들이 변명하는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상소에 대하여 선조와 광해군이 내린 비답을 정리한 것 등 세 가지 종류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 책자에 실려 있는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입니다. 그리고 표에 있는 날을 보면 글을 지은 사람, 거기 제가 작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제목 다음에 작자인데 이게 글 쓴 사람이 정인홍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남명을 변명하는 거예요. 남명을 변명하는 이게 퇴계가 남명 비판한 것을 변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한 건 없어요. 남명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 퇴계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후대에는 농암 김창엽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남명을 본 적도 없는 1630년대 40년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남명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야 말할 것도 없고 당대에 남명을 비판한 사람은 이 퇴계가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한 사람은 퇴계고 그 비판에 대해서 재비판한 사람은 정인홍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오른쪽에 평을 요약해놓은 거 적어놓았는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럼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에 1번에서 13번까지가 남명을 변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제일 뒤까지는 대체로 내암 정인홍을 변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82페이지 조식의 피무에 대한 정인홍의 변론, 이황의 조식 비판 내용과 그 의미. 그러니까 퇴계가 남명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인홍이 어떻게 변명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홍이 문제를 삼고 변론하려고 한 조식에 대한 이황의 비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변무초략과 고항학문변 두 편입니다. 변무초략에서는 이황이 조식을 언급한 것 가운데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황이 황졸량에게, 자기 제자입니다, 황졸량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명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말을 했어요. 그대가 편지에서 조남명의 위인에 대하여 논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실상을 잘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의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자와 장자가 그 학문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유학에 대해서는 공부한 것이 의례 깊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의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을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 퇴계가 자기 제자한테 이야기하면서 남명이 육아의 학문에 깊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거 이해해라. 이렇게 지금 말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황이 김우경에게 답한 편지에서 내가 남명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매우 깊으니 어찌 감히 함부로 저척하게 하였겠습니까? 저척이란 말은 이제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유의 평가와 순정하지 못하다는 논의가 있게 것입니다. 이게 이제 퇴계가 남명을 비판한 내용이 있자 남명의 제자이면서 퇴계의 제자이기도 한 김우경이라고 하는 이분이 동강 김우홍의 형이에요. 김우경이라고 하는 분이 퇴계한테 편지를 써서 어찌 남명을 그렇게 보느냐 하고 편지를 써서 퇴계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퇴계가 남명이 훌륭하지만 훌륭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서 문제점 있는 거 내가 조금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순정하지 못하다. 노장의 취향이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한 언급이에요. 이는 김우경이 이황에게 편지를 보내 조식을 폄하한 데 대해서 항의하자 이황이 답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황이 조식을 오물경세지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오만하게 군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고항학문변에서는 정인홍이 이황의 편지글에 있다는 다음에 걸적 조모는 고항한 선비다. 남명을 두고 고항한 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나아가 왕명에 숙배하고 문득 바로 산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벼슬 내려주는데 인사하고 돌아가 버렸다. 인사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벼슬을 하지 않으려는 고상한 뜻이 있다. 이렇게 보질 않고 고항하다고 본 거예요. 좀 좋지 못하게 본 거라 이 말이죠. 퇴계가 벼슬을 그만두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남명이 벼슬을 그만두면 고항한 선비다 이렇게 말한다. 같은 내용을 두고 노장을 읽어서 그렇다고 본 거예요. 노자 장자 취향이 있어서 저 벼슬 안 하려고 뻣뻣하다. 고항하다는 말은 좀 뻣뻣하다는 뜻이. 이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같이 퇴계 남명하고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이 성주이 씨 집안의 학자입니다. 이항은 학문하는 사람이다. 수년 동안 관직 생활하고 돌아갔다. 그래 이항처럼 벼슬 하면 될 텐데 왜 벼슬 안 했느냐? 뻣뻣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벼슬 안 했다고 문제를 삼는 건데 벼슬 할만하냐라고 물으니까 퇴계한테 편지로 벼슬 할 만한 이유를 한번 대봐라 하니까 아이고 나도 벼슬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퇴계가 남명의 편지에 항복을 했는 그게 1553년에 주고받은 편지에 있어요. 퇴계가 남명 보고 왜 벼슬 안 하냐 이러니까 벼슬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벼슬 하겠는데 그걸 좀 가르쳐다오 하니까 아이고 나도 벼슬 그만두려고 하는데 당신 벼슬 안 해야 될 이유를 내가 설명할 형편이 안 된다 하고 나도 벼슬 그만두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남명이 벼슬 안 하겠다는
노장의 취향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퇴계가. 그러나 이는 편집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황이 1569년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요청하는 차자를 올리면서 언급한 것입니다. 문장의 뜻은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요약하면 이황이 황줄량에게 조식을 두고 우리 유학에 대해서는 의의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 노장에 관한 문자가 그 학문의 빌미가 된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결국 이황이 벼슬을 사퇴하며 선조에게 조식을 고황지사로 표현하게 되었고 김우경에게는 하유의 평가와 순정치 못하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었고 또한 오물경세의 인물로 인식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결국은 퇴계가 남명을 비판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인홍이 이제 변론합니다. 정인홍은 상기 두 편의 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그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을 가하였는데 그 초점은 이황이 조식을 이단으로 평가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정인홍이 변무철학에서 우리 유학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황줄량 편지의 내용인데 이 퇴계가 거기에 부하하여 그 실상을 바로 맞추었다고 하고 인하여 저척하여 이단으로 여겼다는 말을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인홍은 선생이 평일 배우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소학과 대학, 근사력 등의 책이 바로 학자의 노맥이며 계제다. 그리고 그 전주가 분명하여 마치 손바닥을 보이는 듯하니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면 스스로 마땅히 그 뜻을 알아낼 것이다. 그러니 구구하게 억지로 자세히 설명하기를 기다릴 것이 없다고 하셨다라고 하여 조식이 실천궁행과 경물치지 및 수기치인의 학문을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일찍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자가 하학에 힘쓰지 않으면서 망령되게 사랑달의 뜻을 두며 쇠소하는 일을 익히지 않고 절개 천리를 담론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기셨으니 이는 퇴계도 보아서 아는 바일 것이다 라고 하여 이황은 조식이 유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단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인홍이 변론한 거의 2000자 정도나 되는 많은 내용의 글이 결국 하학을 중시하고 출처에 분명한 조식을 노장이라 하여 이단으로 몰아붙인 것은 퇴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회퇴변척서로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내암사직 차자인데 여기서도 불전진 불전퇴한 이황. 그 퇴계는 온전히 벼슬길에 나아간 것도 아니고 온전히 물러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벼슬을 물러난 척하다가 벼슬 주면 또 받고 난 뒤에 또 슬쩍이 물러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퇴계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부전진 부전퇴지요. 이황이 문명에 종사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는 조식이 실로 유자로서 하학을 중시하고 출처의 도리에 맞게 행동하였으니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의 계통을 이은 인물은 바로 조식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의 이야기를 전부 내용을 쭉 하면 핵심이 뭐냐니까 조선 초기에 일두 정여창, 그 다음에 한원당 김경필, 정암 조광조 이런 분들이 문묘에 종사되고 그 다음 어떤 분이 문묘에 종사돼야 합니까? 회제 퇴계가 종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나 하니까 회제 퇴계는 을사사화 그거 사화인데 사화 때 을사사화의 핵심 인물을 죽게 한 사람이 회제라는 거예요. 사화 때 위관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사화 때 사람을 죽인 인물에 거기 들어가 있었던 인물이 회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계는 그 정권 윤원형이 주도한 그 정권의 청직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홍문관 교리 이런 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 좋지 못한 그 을사사화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형편없는 쪽으로 몰고 갔던 그 정권에 참여했던 인물이 문묘 종사대가 되느냐. 그리고 그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같은 분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시세에 아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을사사화 때 죽은 사람이 문묘에 종사돼야 되지. 왜 을사사화 때 죽인 사람이 문묘에 종사되냐? 퇴계가 거기에 종사될 수가 없다.
회제도 거기에 종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두 정여창, 한원당 김경필, 정암 조광조의 계통하고 다른 계통을 세워라 이거죠. 그러면 공자로부터 내려온 실천 중심의 학문 자세가 그런 거냐. 그러니까 그 정권에 슬며시 붙어가지고 높은 벼슬 올라가면 그래 문명 종사되냐 이 말이죠. 실제로 회제 퇴계 이후에 문명 종사된 사람은 제대로 정권에 대들어가지고 이 문명 종사된 사람은 없어요. 전부 정권하고 잘 합이 맞았던 이 사람들이 문명 종사됐어요. 그 지금 우리 향교에 문명 종사된 분들을 보면 회제 퇴계 이후로 옛날 그 이전에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처럼 죽은 사람이 종사된 사람 없어요. 조헌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임진왜란 때 죽었다고 종사됐는데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럴듯하다고 보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또 학문이 그분이 그리 대단하냐 하는 또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 빼고는 다른 분들은 이게 목숨을 내걸고 뭐 했던 분은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 친정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그래 그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금 정인홍이 비판하는 이야기가 회제 퇴계 비판하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 문묘 종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되지만은 실제 이 조선 역사가 그 이후로 흘러내려온 역사를 보면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면 좀 지금 너무 떼너져 가지고 좀 우스꽝스럽다고 오히려 생각을 할 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역사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일단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지 과연 어느 길이 바람직한 길인가. 세상을 바람직한 길로 가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하고 이 세상의 추위에 붙어가지고 가는 쪽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 살기 어려운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게 살기 어려운 거고 살기 좋은 것은 정권이 바뀔 적에 그 바뀐 정권에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가는 거. 이건 쉬운 일이라.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도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문제지요. 오늘날 정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은 정권에 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권이 시킨 대로 안 했다 하는 측면은 분명한 거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나름대로 정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정인홍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요거 이제 이 변무라고 하는 글이 의미가 있는 게 그런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걸 이어가지고 이제 내암 정인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 변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